예, 안녕하세요. 예, 동작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재 오늘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5번째 시간은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자료 정리를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기 때문에요. 보편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박물관에는 전부 그 지역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빗살무늬 토기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남한에서 신석기 유적으로 최초로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말 그대로 신석기 유적지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위쪽에 빗살무늬가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은 번개무늬와 같은 이렇게 매산자와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3단 아래쪽은 꺽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무늬가 상, 중, 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라고 할 수 있고요. 한강의 상류 지금 이제 미사리를 지나서 암사동에 가면 현재 그 암사동 유적지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 직할시 삼석구역 호남리라는 마을에서 이제 발견됐습니다. 호남리에 남경이라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남경마을. 그래서 남경 유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출토 지역을 따라서 호남리 유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평양 호남리 유적은 높이가 98c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면 옆쪽에 예전에 북한에서 온 국보유적이라 해서 북한의 국보유적이라 해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할 때 이 빗살무늬 토기 2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앉은 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보통 성인 키가 1m 정도, 1m 한 60, 70이라고 하면 1m 80이라면 딱 자르면 90이죠. 그러니까 대략 98cm가 딱 드러나죠. 이 정도로 큽니다. 남한에서 출토되는 모든 빗살무늬 토기의 2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양 호남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빗살무늬 토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만날 것은 심양의 신락 유적이라고 합니다. 심양시 우홍구 용산로 1호로 신락, 거기가 이제 공장 이름이 신락입니다. 신락.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돼서 신락 유적이라고 하고요. 고구려 답사를 갈 때는 반드시 들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항아리처럼 길게 되면서 아주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양의 이 빗살무늬 토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아무르 지역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이렇게 쭉 오면서 동쪽으로 흐르는 계통과 서쪽으로 흐르는 계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쪽으로 흐르는 계통은 바닥이 대부분 약간 둥글습니다. 둥글고요. 이쪽 서쪽은 아주 뾰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 지역에서 발달된 신석기 문화와 연해주에서 발달된 2개의 신석기 문화가 융합을 거쳐서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2개의 계통이 만나는 곳이 심양입니다. 그래서 무지 중요한 유적이고요. 보통 크기가 70에서 80cm입니다. 크기도 엄청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만나는 유적은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이 숭실대 한국기독교 박물관에서 구입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남한에 있는
가장 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예, 높이가 48cm. 그래서 특별하니까요. 동작구 문화유산 해설사를 할 때 여기 기독교 박물관에 들러서 이걸 다 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남한에서 현재 있는 가장 큰 빗살무늬 토기다.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이 4개의 빗살무늬 토기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 그다음에 평양 남경 유적, 그리고 평양 남경 유적과 거의 비슷한 유형을 가진 게 바로 황해도에 있는 지탐리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지탐리 유적. 그리고 이제 심양의 신랑 유적.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빗살무늬 토기. 이 4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토기는 보통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출현을 하겠죠. 당연히 신석기 시대 때 토기의 의미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책 30쪽에 있는 이제 제 5년의 한국통사에 30쪽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구석기인과 신석기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농경과 토기다.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토기는 농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을 통해서 얻어진 수확물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물에다가 알갱이를 넣어서 끓여서 그래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밥을 해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기는 취사용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취사용이다. 곡물이나 물고기, 조개 등 어패류, 짐승의 고기 등을 거기다 푹 삶아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저장용이라든지 또는 교환용, 화폐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석시대 토기를 저장용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석시대 때 생산력이 그렇게 저장을 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기와 같이 규정한 곳에다가 곡식을 굳이 저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도토리나 이런 것들 저장을 했지만 주 목적은 끓이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토기를 볼 때는 항상 그릇이라는 관점에 머무르거든요. 그러나 지금 후대에는 그릇이 뭐 물물교환의 수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석시대에는 이 토기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취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기의 제작 기법에 따라서 한 5번, 6번만, 10번만 끓이면 다 이렇게 벌겋게 물든에 다 굳어져서 다 떨어져요. 이 제작은 이 안에 뭐 조개 껍질을 갈았다든가 여러 가지 모래가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놓으면 접착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을 놓으면 접착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토기를 볼 때는 꼭 그릇이란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용적 측면 그냥 일반적인 그릇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사회 경제의 크기 또는 과학기술 그다음에 문화, 예술, 종교 사상 다양한 관점으로 토기를 봐야지 토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석시대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하나의 시각을 벗어나라. 이게 이제 토기를 보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토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물관이나 이걸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생활과 함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석시대부터 현재까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유물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신석시대 토기부터 고조선에 그다음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 자, 그러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토기에는 그 시대의 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보게 되면 갑자기 여기에 그릇의 미학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것은 이 그릇을 만드는 주체 세력이 변경됐거나 종교적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만 이게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그릇이 신석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균일한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릇을 만든 주체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문화적 계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유물이다. 이 관점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토기의 사회 경제입니다. 자, 토기는 하나의 그릇이지만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릇은 일단 크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중심지는 일단 크기가 큽니다. 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교환용도 있지만 경제 활동도 하지만 제사를 지낼 때 이 그릇이 그 크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사회의 규모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토기를 통해서 한 사회 경제의 변화는 크기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평양 남경 유적이 98cm라는 것은 그 지역이 중심지란 뜻이고 신랑 유적의 그릇이 한 70에서 80cm거든요. 그 지역의 사회 경제의 규모가 그만 크다는 겁니다. 암사동은 40cm, 그 나머지는 더 작습니다. 30cm, 35cm. 그러면 우리 사회의 중심지가 어딘지를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토되는 양을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 10개가 있느냐, 100개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마을에 또는 그 집단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취사용으로 밥을 해 먹지만 또는 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탕을 한다든가 또는 반찬을 넣는다든가 또는 물을 담근다든가 술을 담근다든가 간장을 담근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그릇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그 사회의 경제적 분화와 사회적 분화, 신분의 분화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회 변화가 가장 많은 지역이 그릇의 종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석시대 때 사회 경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첫째, 그릇의 크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릇의 수량. 세 번째는 그릇의 종류. 이 세 가지는 그 한 사회의 사회 경제의 변화와 규모를 파악하는 지렛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겠죠. 이 토기는 그 어느 한 집단이 이제 정착이라는 걸 통해서 이른바 종족이 형성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곰족이니, 우리가 호랑이족이니, 환웅족이니, 그러면 그 종족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 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미학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그 축적된 지역을 우리가 보통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나타나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은 중국의 동부 해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지명 있는 데가 전부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데입니다. 연해주,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우리 고조선 선주민들이 활동했던 지역적 분포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석시대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은 또 세계사적으로 오늘날 핀란드까지 그래서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저기 북유럽의 핀란드까지를 빗살무늬 토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석기나 신석시대 때 문화적 교류와 그 문화적 세력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 밑에 우리가 흔히 4대 문명권이라고 부르는 데는 채색 토기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지역은 바로 여기 채색 토기 문화권입니다. 전혀 다르니까요. 이것은 좀 이따가 미학을 비교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보는 것은 첫째 토기와 농경. 자, 두 번째로는 토기를 보는 여러 관점을 가져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기는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느 한 특정 종족의 문화적 성향이 담겨 있다. 이걸 문화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토기의 크기, 수량, 종류를 따라서 그 지역의 사회 경제의 변화, 중심지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문화권을 통해서 그 세력의
역사적 공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동부 해안부터 시작해서 연해주와 만주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랑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해 와서 여기서 민족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구석시대, 신석시대, 그 다음에 고조선으로 그냥 그 종족적 계승성이 있는 무지 중요한 거겠죠. 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은. 그리고 우리 문화의 뿌리, 서로 기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 이 지역이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빗살무늬 토기의 기형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은 다 뾰족밑이라고 부릅니다. 뾰족밑. 자, 그러니까 빗살무늬는 그릇의 형태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무늬를 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빗살무늬 토기라고, 빗살무늬 토기. 근데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는 다 뾰족합니다. 밑에 뾰족밑이 특징인데 우리 동부 해안, 동해안 지역은 밑에가 약간 둥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뾰족한 형태를 갖는데 밑에를 좀 이렇게 편편하게 했어요. 편편하게 해서 둥글게, 약간 둥글면서 편편하게. 그래서 이게 특징이지만 거의 모든 그릇은 뾰족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뾰족밑. 중국은 대부분 둥근밑입니다. 대부분 그릇들이 둥근밑이고 우리는 뾰족밑이다. 이거 무지 큰 차이다. 이게 우리 빗살무늬 토기 기형의 특징이고 우리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은 바로 기하무늬입니다. 주로 채색 토기는 이렇게 기하무늬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사시로 합니다. 사시로. 다 그림을 이렇게. 자, 오른쪽이 중국 지역에서 나타나는 채색 토기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형들이 다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고요. 대부분 둥근밑입니다. 그리고 기형이 대부분 옆으로 퍼져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자, 근데 우리 쪽은 대부분 기형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이쪽은 주로 가로형이 많다면 우리는 세로형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기하무늬가 있다. 이렇게 특징이다. 그래서 요게 암사동의 대표적인 토기인데요. 암사동에는 위에 바로 빗금이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 바로 파도무늬처럼, 그러니까 아니면 번개무늬처럼 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꺽쇠로, 그죠?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무늬를 놓는 것이 상, 중, 하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단이 다 있지만 어떤 데는 제일 상단만 있고요. 어떤 건 중단만 있고, 어떤 건 하단만 있습니다. 또는 뭐 중간과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그렇지만 크게는 무늬를 3단으로 구성을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하무늬다. 이 기하무늬는 조선시대까지 거의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무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선호했던 무늬다. 자, 그다음에 무늬의 배치, 아까 말한 대로 무늬의 배치는 대부분 뭐 이렇게 5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쪽에 상단 무늬, 중단 무늬, 하단 무늬를 통해서 3단으로 대부분 구성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있는 요것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으로 구성이 됐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것은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은 2개, 중간, 하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상, 중, 하. 그래서 여기는 4단.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무늬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늬의 배치는 대부분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빗살무늬 토기 기형의 특징 또 하나는 바로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손잡이가 없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 구멍이 뭐냐고 자꾸만 물어보셔요. 구멍이. 현재로서는 요 구멍은 그릇이 이렇게 이게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면요 이렇게 뻘겋게 달았다가 다 금이 가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깨진 것을 땜질했다고 보시면 돼요. 산에 있는 어떤 등나무 줄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는 물고기의 그 심줄 있죠.
소고기의 심줄 이걸로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땜질해서 예전에 이렇게 바가지 깨지면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따로 마실 때는 그걸 못 쓰지만 밥을 이렇게 비벼 먹거나 또는 뭐 이렇게 콩 같은 거 담아놨을 때는 이렇게 곡식을 담을 때는 예,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월, 7월, 뭐 8월 달에서 바가지를 따잖아요. 그러면 그 바가지의 그 속은 다 이제 이렇게 반찬으로 해 먹고 장아찌도 해 먹고 껍데기도 다 잘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가지를 만들 수 있는 박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봄에 바가지가 깨지면 그 바가지를 이렇게 등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 구멍은 현재 예, 이 학계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예, 끈을 묶어서 땜질을 한 것이다 정도로만 이렇게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예,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분석을 할 때 밑에 미학적 분석을 할 때 나오는데 똑같은 이제 이런 그릇의 형태를 가진 고조선의 미송령 토기는 드디어 고리가 나타납니다. 현재 이렇게 생긴 고리는 이렇게 두 개가 달리거나 이렇게 네 개가 달리는 이걸 사이 네 개의 귀가 사이호거든요. 네 개의 귀가 달린 항아리다. 이게 우리 고조선을 특징 짓는 예, 이 손잡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부여 고구려로 개성이 되고 신라로도 개성되고 백제도 개성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손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청동시대 때는 손잡이가 나타나는데 신석시대는 손잡이가 없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의 이유는 이따 분석을 할 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또 하나 예, 형태의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그릇의 형태는 대부분 이렇게 둥글스럽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나 저쪽은 가운데 쪽이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돌토돌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근데 이런 형태의 그릇들은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릇들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과 중국 그릇 딱 비교해 보면 그냥 육안으로도 딱 다르게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의 형태, 그릇을 만드는 이 형태도 서로 다른 거예요. 미학이. 자, 요게 또 우리 빗살무늬토기 기형의 특징이 되겠고요. 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빗살무늬토기의 미학을 하나씩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권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우리 빗살무늬 토기는 이제 기하문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 저쪽 페르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의 채석토기 문화권은 주로 사실적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낙타가 그려졌다, 뭐가 그려졌다든가. 그래서 이 채석토기 문화권과 빗살토기 문화권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교류하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이러한 토기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따라서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은 우리 민족이 시작된 출발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분포했던 분포지를 알 수 있는 문화적 지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아까 여기 고조선 시대는 여기 그릇에 귀가 달려 있고 우리 신석시대 빗살무늬 토기는 귀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그릇을 굽는 온도의 차이입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야천, 노천에서 이렇게 토기를 놓고 이렇게 풀이나 장작개비를 덮어서 그냥 팍 불때거나 또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주로 굽습니다. 그래서 최고 온도가 700도가 되겠습니다. 700도. 그 다음에 이 고조선 시대 미송령 토기는 이렇게 덮개가 있는 가마에서 구워냅니다. 가마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약 900도에서 1000도 정도, 900도에서 1000도 정도에서 구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토기에서 좀 더 발전된 숨쉬는 그릇이라서 도기라고 합니다. 도기. 그러니까 아직은 유리화되지 않은 그릇입니다. 유리화된 그릇을 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 한 1280도가 돼야지 자기가 됩니다. 1280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석영과 장석이 녹아서 유리질을 만들어요. 그건 자기라고 부르고 그 자기와 이 토기 약 700도에서 900 토기 그 중간 단계를 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이. 예. 그래서 고조선시대는 이미 독이 단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독이란 말은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냥 토기라고 통칭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토기, 이쪽은 굳은 토기. 그래서 이것을 독이라고 부르면 된다. 독이. 자, 그래서 독이는 1100도, 900도에서 1100도에 굳기 때문에 결합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손잡이를 놔도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화학적 결합을 통했어요. 근데 아직 신석시대는 화학적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손잡이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들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주둥이, 아가리 쪽을 이렇게 무늬를 만들거나 이렇게 아가리를 이렇게 두텁게 합니다. 덧띠라고 그래요. 덧띠. 덧띠를 하면 그걸 들으면 되겠죠? 손잡이랑 걸리니까. 그래서 이 아가리에 있는 입구를 아가리라고 하거든요. 그 욕으로 하는 아가리 닥쳐의 그게 아니라요. 고고학 용어입니다. 그릇이나 사물의 입구를 아가리라고 부릅니다. 주둥이 또는 아가리. 그러니까 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톡이 아가리라고 합니다. 요 아가리에 그 위쪽에 이렇게 무늬를 놓습니다. 그러면 손에 걸리죠. 우돌우돌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신석시대는 이 무늬를 통해서 그러한 자루의 역할을 하고 고전시대 미숙령 토기는 이미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손잡이를 만들어도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손잡이를 놓게 됩니다. 벌써 손잡이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나 그 이후의 그릇들을 보면 전부 형태가 다 동글동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신석시대 그릇들은 이렇게 균형, 그러니까 지름의 균형, 우리가 아가리를 보거나 이 몸통을 볼 때 몸통에 좌우 상하 사방에 이렇게 거리를 재면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아주 균형이 바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균형이 없는 그릇은 아직 이렇게 돌림판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레. 돌림판을 쓰게 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가지고 그릇의 좌우가 둥글둥글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원형에 가깝도록 균형미가 나오는데 아직은 균형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손으로 빚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높은 불에서 굽다 보니까 균형이 없으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쪽에 벌써 철기 시대 때만 와도 아주 방글방글합니다. 동글동글해요. 이것은 물레를 썼다는 뜻입니다. 돌림판을. 무지 큰 차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직은 돌림판을 쓰지 않았구나. 이쪽의 그릇은 돌림판을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내는 겁니다. 과학의 비밀을. 그러니까 앞쪽에는 온도의 비밀이라고 했죠. 온도의 비밀. 그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돌림판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고스트라는 영화 데미무어가 나왔던 건데요. 그때 데미무어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돌림판 하는데 그 죽은 남편이 영혼으로 나타나잖아요. 영혼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안았는데 그때 그 그릇의 균형미가 깨지죠. 바로 그때 돌림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술적 눈입니다. 자, 우리 한국인이 갖는 미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일단은 대부분 우리 그릇들은 다 곡선미를 자랑합니다. 대부분 곡선미를. 근데 이 곡선미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곡선미예요.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곡선미의 대표적인 게 항아리와 여성들이 입고 있는 치마입니다. 그 치마의 곡선, 그 형태가 가장 한국인이 좋아하는 곡선의 미입니다. 이게 신석기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와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능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채색을 쓰지 않습니다. 채색을. 대부분 그냥 자연 상태의 그 색깔, 그냥 우러나오는 색깔, 구우면 나오는 색깔. 그래서 이것을 담백한 자연의 색이다.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색감입니다. 형태와 색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변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은 건물이 다 돌로 해가지고 전부 돌인데 이쪽만 그 기둥만 초가집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요소들이 다 이렇게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요 기와집이나 초가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냐? 바로 박이었던 거예요. 호박이나 박. 왜냐면 박 자체가 둥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둥근 지붕과 어울리고 또 이 호박을 이 박을 갖다 이렇게 지붕에다 덮는 이유는 한 3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비바람에 쳐도 이 박의 가지나 이 잎이 그런 걸 보호해 주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빛을 많이 차단시켜 주죠. 그러니까 집을 보호하고 여름에 온도 조절을 하고 세 번째로는 육안으로 되게 그 자연과 함께 친근감을 보여주는 거죠. 친근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박을 올려놓는 것은 이 박을 뭐 이렇게 따기 위해서 여기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들판에다 해도 뒷산에 해도 돼요. 굳이 왜 집에다 하느냐? 집을 보호하기도 하고 여름에 그러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봤어도 되게 친근감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변과 어울리는 한국인들의 조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조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장독대와 우물입니다. 장독대와 우물이 우리 한국의 조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조형성 하나는 바로 이 초가지붕 위에 호박이나 박 덩쿨을 이렇게 뻗게 해서 집도 보호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친근감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미의식이다.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토기의 최초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그러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와 색감과 주변과 어울리는 조형성이 일관되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5번째, 한국인들이 기하무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조선시대 때 떡판 있죠, 떡판. 인절미나 이거 할 때 떡판에 무늬를 넣을 때, 그 떡판 또는 아마 혹시 우리 선생님 중에 송화가루로 땄어. 저는 어렸을 때 송화가루 참 많이 땄거든요. 추석을 전후해서 산에 가서 그 작은 소나무 쪽에서 그 송화가루 이렇게 채취를 해요. 이만치 착취하죠. 그러면 저희 큰 외숙모님이 막 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로 뭐를 하냐? 다식이란 걸 해요. 다식. 그런데 이 다식이 이렇게 나무로 된 다식판이 있어요. 다식판이 딱 5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다식판을 우리 이제 외가댁에 가게 되면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그 다식판을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묻혀요. 그래가지고 오래 가니까.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명주 같은 거 있죠? 그걸로 기름을 이렇게 닦고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닦는데 그 다식판 안쪽, 그 아래쪽 그 안에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가. 근데 그 무늬가 정말 다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다식을 이렇게 놓게 되면 그 위에다가 그 다식판의 뚜껑에 딱 맞도록 이렇게 꽉 누르는 거. 이거 꽉 눌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끈으로 묶어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다식판을 떼면 그 다식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다식 알죠? 다식 모르세요? 송화가루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과자 같은 형태를 만든 걸 다식이라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어도 무늬가 다양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떡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떡판도 이렇게 네모난 판에다 떡을 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눌러가지고 팍 해서 묶어놔요. 그래서 얼마 후에 지나면 떡이 이제 어느 정도 굳잖아요. 그러면 떡에 이제 인절미에 무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떡판 무늬가 600종이래요. 현재 우리나라 확인된 게. 그런데 그 떡판 무늬의 그 무늬와 지금 신석시대 무늬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일맥상통해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 이런 겁니다. 또는 그
창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나는 이 무늬들이,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는 한국적 무늬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무늬, 되게 익숙한 무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청동시대 때,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옷 고름 같은 데 내는 무늬들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걸어왔어요. 예. 시골에서 저는 6대조, 7대조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는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외할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 외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벌써 6대, 7대를 그 무릎 사이에서 적어도 150년에서 200년이 같이 와버려요. 그 안에서. 야,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됐다. 너의 할아버지 이렇게 됐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손주 며느리가 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계승성인 겁니다. 기술의 전승이고. 그냥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한 집안이 몰살되지 않는 한 계속 전승해서 내려오는 거죠. 바로 이게 첫 번째가 한국적 무늬의 뿌리다. 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적 기형과 색감, 앞에서 나온 대로 이 색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실 우리 삼국시대 토기를 한번 보세요. 삼국시대 토기.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신석시대 토기와 비교해 보세요. 기형과 색깔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중국의 앙수 문화입니다. 신석기 문화. 근데 이게 수나라, 당나라 때 그릇들이에요. 자, 당삼채라고 부르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으로 이러한 무늬가 계승해서 내려와요. 무늬가. 우리는 우리의 무늬가 계승해서 내려와요. 이것이 바로 한국적 기형과 색감의 전승이다. 이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릇들은 이 신석시대 토기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무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가옥이라든지 여기서도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국인들의 신미안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미를 보는 눈, 이것이 계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미의 세 가지 형태, 무늬의 전승, 그죠? 빗살무늬 토기부터 내려오고, 두 번째로는 그릇의 형태, 기형과 색감, 이것이 한국의 신석시대부터 한국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백자로 이어진다. 청자 백자로 이어지는 것도 한국적 기형과 색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곡선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자연 산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릇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가 더도 6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볼 때 여러 개의 눈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릇이란 개념으로 봐야 되면 그릇은 뭐 취사를 하든 뭐 보관용을 하든 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면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실용적 측면입니다. 실용적 측면. 자, 우리 이 신석시대는 그릇이 700도에서 굽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서 몇 번 이렇게 밥을 해 먹으려면요, 밑에가 붉게 빨갛게 달궈졌다가 식으면서 결국에는 그게 약해져서 밑에가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갈라져요. 그래서 그 쉽게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다가 뭐 짐승의 뼈를 갈아타거나 조개가루를 넣으면 접착력이 생겨나면, 조개가루는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뼈 같은 것은 접착성이 무지 강해요. 예를 들어서 민어의 불에는 우리가 그냥 찍어서 먹고 그냥 먹어요. 그냥 민어탕 할 때 그냥 민어 불에가 되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근데 그 민어 불에를 끓여서 접착대로 싹 쓰는 건 악효를 누리는 현재 우리 인간이 발견한 자연 접착정에 가장 접착성이 강한 게 민어불에입니다. 그래서 민어불에로 활을 만들거든요. 활대를 붙일 때 민어불에를 써요. 근데 민어불에가 그냥 평상시는 그냥 우리가 막 먹어요.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그 민어불에가 우리 위장을 갖다 뭐 이렇게 꽉 이렇게 접착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끓여가지고 예, 접착을 쓰게 되면 어마어마한 접착력이 있습니다.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 그릇에는 그런 접착성을 넣는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예, 과학 기술이겠죠. 자,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이다 보면 밑에가 대부분 벌겋게 다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은 냄비가 있잖아요. 양은 냄비를 끓이면 가운데가 뻘겋게 다르면 떼워, 양은 냄비 떼워 많잖아요. 떼워 이렇게. 예, 세계 광고 역사상 가장 그 정확하고 직감적으로 예, 광고라는 걸 느끼게 하는 광고의 최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이러면 웃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딱 한마디로 모든 걸 표현하는 광고. 예, 뭔지 아세요? 퍼 하면 됩니다. 퍼 하면 퍼. 그럼 뭐냐? 똥풀한 뜻이죠. 그다음에 딱 하면 예, 구두 딱 이렇게. 예, 그죠? 구두 딱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뭘 표현하듯이 예, 이렇게. 하여튼 이 우리나라 그 그릇은 예, 밑에가 이렇게 잘 그래서 떼워 이렇게 해야 돼요. 떼워.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평평한 밑을 해놓으면 너무 빨리 고기가 꺼진다. 그러면 뭐냐? 뾰족하게 만들어. 그러면 밑에부터 오는 화도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옆으로. 예. 가운데가 뾰족하기 때문에 뾰족한 곳에 집중이 안 돼요. 화도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요. 퍼져가지고 이 옆면에서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를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지 중요한 거죠. 뾰족하게. 그래서 돌 3개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떼우게 되면 이 돌이 이 끝이 그 화도 그 안쪽에 들어가서 끝은 불에 화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떠 있으면 불이 이 끝에 어마어마한 화도가 오겠죠. 그러면 이 끝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걸 방지하는 뭐냐? 이거 쭉 내려. 그러면 밑에서부터 불 화도가 바로 요 뾰족을 집중 공략하지 못하고 이렇게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골고루 온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만약에 이게 평평미시면 그릇 3개 위에 평평하게 올려지면 아마 가운데가 엄청난 화도로 빨갛게 달고 뚝 떨어질 거예요.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예, 이 돌과 돌 사이에 예, 이 뾰족 밑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빠지죠. 화도가 요 정도라면 화도 밑으로 이렇게 불이 내려옵니다. 화도의 중심점에 조금 내려오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온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무지 실용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는 특수한 이걸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진흙으로 그냥 빚어서 만들으니까 그냥 조금 지나면 갈라지고 다 깨지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것은 잘 안 깨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닭 3마리하고 당신이 만든 토끼하고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잘 만들어진 그릇들은 계속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무늬를 만들면 야 이거 진짜 괜찮다.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 사가겠죠. 돼지 한 마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이 됩니다. 이것을 사회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자기의 교환, 교환도 보고 또 도자기의 수량과 이런 걸 통해서 한 사회의 사회 경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인데 아까 여기 뾰족밑은 실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학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도를 집중시키지 않는 이 기술. 그래서 화도를 골고루 퍼지게 하면서 골고루 퍼지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라면을 끓일 때 동시에 확 끓이면 라면이 불지를 않거든요. 근데 불이 약하면 라면이 불어버려요. 그리고 라면의 가운데만 끓으면 안 되거든요. 무리양 사방에서 냄비의 사방에서 바글바글 끓여야지 라면이 아주 빠르게 쫙 익죠. 그걸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측면이 뾰족한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늬입니다. 이 무늬는 예술적 관점으로도 무늬가 갖고 있는 미학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600에서 700도의 온도가 오를 때 보통 노천에서는 이렇게 불을 피우면 이렇게 장작을 놓고 이렇게 풀숲을 놓거든요. 갈대나 이런 걸. 그래서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탈 때 화르르 탈 때 갑자기 한 200도, 300도 온도가 600, 700도 확 올라요. 그 급상승하는 온도에 이 그릇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공기, 수분이 이제 수분에서 H2O에서 H가 빠지고 산소가 빠져나가야죠.
물이니까 수분이니까 H2O니까 이 수분이 증발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빠른 시간에 화두가 확 오르려면 이게 나올 때 천천히 나오지는 못해 한꺼번에 팍 나와버리면 이 그릇이 그냥 쫙 하고 갈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릇은 아직 안에 수분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가지 금속물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불에 데우면 약간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만약에 1이라면 1. 얼마씩 이렇게 부리면 이렇게 불어나게 돼서 늘어나게. 그랬을 때 그 중국의 채색토기는 워낙 고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과 흙 사이에 거의 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구워도 대체적으로 팽창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누르면 아주 아름답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석영, 장석과 같이 울퉁불퉁한 흙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빈 공간이 많고 그 안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불순물들이. 이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때 이것을 막는 방법은 빗금을 거놓습니다. 그러면 흙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과 그다음에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급속히 팽창할 때 그 팽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 팽창 계수를 계산해서 빗금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빗금을 긋게 되면 그릇이 잘 안 깨집니다. 물론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되겠죠. 그러나 노천에서는 이렇게 온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가 오면 가마 속에다가 그걸 굽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조절을 못하죠. 그릇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두드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요. 수분. 그래서 그걸 탄알이라고 해요. 두드리다. 탄알.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그릇을 단단하게 두드려서 가마 속에 굽고 신석 시대는 노천이기 때문에 빗금을 긋는 겁니다. 또 빗금은 아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손잡이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측면도 다양한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측면도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기술과 또는 그 집단의 크기를 보려면 수량이나 종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측면도 다양한 방식, 다양한 눈이 필요하고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분포해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문화 징표라고 부르고 이 문화 징표가 이렇게 어느 선으로 그려지면 그것을 문화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석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무늬는 대부분 기하무늬, 선각이죠. 주로 선각이고 그다음에 그릇의 형태가 한국인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형을 갖추고 있다. 그릇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사상적 관점에서 이 빛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빗살 할 때는 원래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캠케람이라고 핀란드나 이쪽에서 나온 것들이 마치 이렇게 빛, 머리 빗는 빛과 같다 그래서 캠케람이라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질자가 빛이거든요. 빛 한자로 그래서 문이 질문톡이라고 불렀어요. 질문. 자, 질문톡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니까 빗살이 된 거예요. 빗살. 빛의 살.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빗는 빛에서 온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건 하늘의 빛이라고 보는 거죠. 물결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번개문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닐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석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 문화에 대한 미학적 탐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이니까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의 미학 탐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